국가가 시장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경제 민주화. 국민 힘들게 만드는 사회 문제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과제. 그런데 또동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내건 핵심 공약인 경제 민주화를 두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아무도 모르는 경제 민주화라며 쌈박질 중이다. 헐, 완전 경제 문제화구먼.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제 민주화를 선거 캠프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돼! 라고 외친다. 김문수를 지지했던 바른말 사나이 김용태. 친박이 판치면 새누리당의 친박 아닌 이 남자. 경제민주화 그리고 새누리당의 행보를 김용태 국회의원과 쾌도남아 해본다. 벌써 몇 년째 한 달에 2번 아침부터 밤까지 지역 사무실을 활짝 열어놓고요.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직접 해결해주는 훌륭한 국회의원입니다. 유권자들의 이상형이고요.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혈 사나이입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문수 의원 지지하는 이유 그때 물었더니 현재 상태는 수학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워낙 당선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의 행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박근혜 이 후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소위 단일화, 네. 다이내믹스일 겁니다. 네. 외부 인사들. 아니요, 안철수 원장과 네. 우리 문재인 후보 간의 단일화, 다이내믹스. 아, 단일화. 예. 네. 이게 아마 우리 박근혜 후보한테는 가장 위협적인 아마 상황일 겁니다. 네. 내부에서 오는 위협은 뭘까요? 바로 그거는 독재 프레임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걸어서 박근혜 후보에게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후보가 일부러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지 않은 것도 뭐 그런 전략의 일환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박근혜 현재 후보가 보이는 행태, 그 행태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본인의 주장을 강고하게 밀고 나가며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바로 현재 행태가 독재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정말로 우리 박 후보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과연 뭐 역사인식도 좋습니다. 측근들 문제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귀를 여시고 다음에 이런 일을 할 때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어조로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면들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를 자꾸만 시간을 끌면서 이 박근혜 후보가 정말로 이게 정말 불통이 아닌가 이런 지금 인상을 남겨서는 큰일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인혁당에 관련된 이야기. 네. 두 개의 재판이 있다. 다른 증언이 있다. 이걸 지금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빨리 해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해명이 아니라 지난번에 잘못되었고 정말로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유족들에게 정말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죄를 해야 되겠죠. 네. 물론 본인이 할 사죄는 아니지만 이미 본인이 한 행위는 아니지만 이미 국민들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를 일치화시켜서 보는 이런 뭐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면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현재 행태가 독재스럽다라는 평가를 받는 순간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볼 때 박근혜 후보의 행태가 독재스럽습니까?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이 볼 때. 일단 박근혜 후보의 분명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 인혁당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국민들 눈높이에 우리 정치인이 맞춰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거에 맞춰가는 게 정치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대선 캠프에 합류하신 건 아니죠? 원래 비박 계열이었습니까? 예, 합류한 바 없습니다. 합류한 바 없죠? 예. 네. 어떻습니까? 합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쪽에서 요청하면은? 뭐 제한이 전혀 없고요. 네, 뭐 제한이 하여튼 전혀 없어요. 저로서는 하여튼 뭐, 이 제한이- 마음만 간절할 뿐입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도와주고 정말로 싶은 마음만. 국민들, 국민들의 지지를 내서 얻어서 정권 재창출을 하시는 그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간절한데, 다만 이제 전혀 제한이 없다.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곰방같이 제가 보기에 이것이 대선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 그것이 설령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야 되겠죠. 그게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도 캠프 시작이 되면은 요청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그렇습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인사들은 좀 많이 영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박계는 안 불러도. 예. 그러죠? 예. 그건 맞죠? 외부 인사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또, 예. 안대희 대법관이나 이분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이렇게 예. 영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대선 캠프가 반드시 경계할 게 뭐냐. 소위 내부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밖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뭐 이게 가장 전형적인 예가 이번에 인혁당 사건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유신 전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혁당 사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이었다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께서 헷갈리셨다면,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설령 마음이 조금 언짢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이나 정정 말씀을 하시기 어려워하신다면 그걸 목숨 걸고 이 교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 박근혜 후보 캠프 내부에 있는 분들이 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박계 이렇게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새누리당, 어떻게 보면 친박이라고 본인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박근혜 캠프에서 비박계 이렇게 마음이 지금 간절하니까, 네. 빨리 사근치연이라고,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취할 생각하지 말고, 가깝게 있는 새누리당 당 내에, 비록 비박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지금 빨리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아니라 그게 옳다고 보는 거죠. 뭐 그거는 그 박근혜 후보미의 그 주변을 지금 유치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비박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개인으로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박근혜 대표가 지금 박근혜 대표한테 사실 제가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표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 통 큰 행보입니다. 이 통 큰 행보가 노무현 이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가는 게 통 큰 행보일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경선 과정에서 사실 싸우고 감정이 상했던 분들, 그분들을 통 크게 안는 겁니다. 근데 통 크게 안는 수준이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내려놔야 되지요. 그 내려놓는 모습을 정말 크게 보일 때, 박근혜 대표가 이 무언가 소통 안 되고 독선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군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얼마나 통 큰 정치를 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통 큰 정치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좀 들리는데. 자, 오늘 경제민주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경제민주화. 김종인 위원장이 참고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란 기업의 의사 결정을 민주화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잡스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스크립트를 정확히 해와서 하는데, 경제 민주화라는 내용을 잡다한 규제, 이런 것을 경제 민주화하는 거라고 하면 내용이 내 생각이 아니다. 그건 맞지 않다.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 본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경제 민주화 지금 무엇을 당연히 난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소리인지 뭐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게 무슨 그래요? 말인지 금방 아. 하시는 게. 기업의 기업의 의사결정을 민주화한다는 게 지금 이 대선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를 정의하는 말이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만 한 소리지요. 지금 그래서 솔직하지 못합니다. 김종인 우리 위원장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민주화란 우리가 대놓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야당 및 다음에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으로 내고 있는 것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즉 집단 소송제 도입, 그다음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출총제 부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걸 자꾸만 말을 이리저리 하면서 뭐 이한구 지금 원내대표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둥,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정서적으로 이상하다는 둥 얘기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이한구는 재벌 대변자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죠? 이한구는 재벌 대변자. 그렇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재벌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네. 거꾸로 들리죠. 네. 거기엔 찬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도 그 아니에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한구 의원이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우리 김용태 의원하고 비슷하게 얘기했네요. 네. 경제 민주화는 학술적으로 문제 있는 용어다.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모른다는데 그런 공부를 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다. 그랬더니 이한구 원내대표 정치판에서는 정체불명의 경제 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 때 한 이야기를 같은 당 원내대표가 정체불명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쓰는 것은 상식 이하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태어나서 그런 정치인 처음 본다. 그런 정신 상태로 얘기할 수 없다. 대권 갖췄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해갖고 와가지고요. 저한테 그냥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정치 민주화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 문제는 독재 타도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독재가 타도되는 거죠. 그럼 경제 민주화는 뭐겠습니까? 이제 그걸 한번 짚어보시자 이겁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일단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왜 나왔죠? 그 나온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온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다는 가장 중요한 단면이 뭐냐? 바로 양극화입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산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다. 이것을 해결하자는 게 아마 경제민주화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중요한 거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올바른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지금에서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법률들, 즉 출총제 부활, 네. 금산분리 강화, 다음에 뭐 무슨 집단소송 도입, 네. 공정의 전속고발권 폐지,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도입이 됐다 칩시다. 네. 그래서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이죠. 핵심을 네.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죠. 그죠? 저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도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러한 하나하나 예. 공정위의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제 도입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금산분리 강화, 출총제 부활이 출총제 부활.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칫 잘못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상치 못한 감당할 수 없는 후방 효과가 벌어집니다. 그 후방 효과라는 게 바로 경제가 침체하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은 재벌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기업의 정책이나 이런 게 너무 좌지우지되고 있다. 네.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사회이사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네. 감사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네. 사실 감사나 사회인사가 전부 오는 눈치 보고 있는 게 지금 네. 현실이다. 예. 이런 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내가 주장하는 민주화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렇게. 이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네. 경제민주화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아마 그게 경제민주화일 겁니다. 그 네. 방안을 네. 찾아야 네. 되겠죠. 네. 또 하나는 대기업 오너라고 국민들하고 다르게 범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봐준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게 아마 경제민주화일 겁니다. 우리 두 가지를 이제 나눠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요? 과연 출총제를 부활한다고.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도대체 왜 경제 민주화에 재벌들 문제가 끌려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 국민들께서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재벌한테 화가 나 있는 거는 100% 맞습니다. 즉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사람은, 재벌 오나 특히 자식들한테 편법으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동네 빵집까지 진출한다? 아마 이런 것들이 화가 나실 겁니다. 네. 근데 이 화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제도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출총제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네, 그건 나중에 하고, 네. 경제 민주화를 그래도 국민들은 92%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느낌으로 알겠죠? 네. 아, 뭔가 경제가 민주화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어찌됐든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삼성그룹의 국가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그 말도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25%를 지금 어떤 우리나라 경제 25%를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그룹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가 휘청거릴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삼성그룹에 우리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삼성의 경제력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대한민국 전체 파이에서 삼성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은 삼성대로 놔두고 우리가 대한민국 파이를 좀 더 키워서 그 파이 속에서 삼성의 목이 줄어들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두 번째가 맞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자, 그러면은 우리 김용태 의원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거죠? 가장 핵심은 역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고입니다. 네. 저도 사실 저희 지역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양극화 현실 속에서 너무나들 고통스러우십니다.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소득 150만 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드십니다.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새누리당 경제 실천 모임이나 민주당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잘 살게 되면 제가 100번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잘 살게 되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자리도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문재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핵심적인 그렇죠? 행보를 지금 하고 있죠.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럼 박수를 뜨겁게 치는 거네요. 지금. 일단 문재인 후보가 아젠다로 제시한 국가적 목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은 맞습니다. 잘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의 방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안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황당하게도 아마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즉 재벌들을 해체나 이런 것들을 재벌의 목을 줄이거나 재벌의 것을 이제 이전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전혀 검증된 바가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방안을 들어봐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30초 시간 드릴게요. 못한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양극화 때문에 어려운 신점 잘 압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경제 민주화 논의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활성화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후방 효과를 놔두고서 그냥 입에 좋은 사탕이 발린 이런 소리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예.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수년째 이거 지금 머물러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큰딸이 있는데 매일 손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요. 기도가 또 매일 이루어졌다면서 기뻐합니다. 네, 아직 그 스마트폰 갖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원하시는 걸 주문하십시오. 하늘나라에 이루어지실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